첫 번째 세션 대한민국 우주개발 로드맵 강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강연자분들 다시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 우주사업총괄 김선 부사장님,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대관 KPS 개발사업본부장님,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경자 책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까도 그 김경자 연구원님 말씀 중에 들었지만 오늘 아르테미스 2호 발사로 그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는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인류가 52년 만에 다시 달을 향해서 닻을 올렸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두고 우리 우주 전문가들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이번 발사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선 부사장님부터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연설 준비를 하면서 대기실에서 그 발사 장면을 생방송으로 직접 봤습니다. 네. 참 진짜 가슴 설레고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사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의미는 특히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우주업체에게 주는 의미는 이 상업 우주의 경계선을 확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상업우주는 지구의 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상업우주 활동이 달 표면까지 가고 더 나아가 화성과 태양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생각합니다. 네, 김대관 본부장님. 네, 사실 저는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22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르테미스 1호 발사는 단우리 발사하기를 계획했던 8월 5일 이전의 발사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VAB 빌딩에 아르테미스가 먼저 와 있었고 KPS가 그때 한 달간 런치 캠페인 작업을 했었는데 나사가 초청을 해줘서 그 VAB 빌딩의 옥상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SLS를 직접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은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큰 구조물이 가능할까 라는 정도로 너무 저한테는 인상 깊었고요. 이번에 오늘 발사한 아르테미스 2호는 그 후로 한 3년 5개월 지나서 이제 발사가 된 건데 물론 이제 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느낌은 나사가 계획했던 아르테미스의 그 초기 계획과 뭐 최근에 기사도 아시겠지만 게이트웨이를 포기하고 달 기주로 건설을 간다.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을 트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 특히 나사가 생각하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속도를 예전의 속도하고는 지금 속도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2호 유인 탐사를 성공적으로 그 발사를 성공시킨 이 계기가 아마 그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의미 있는 발사인 것 같습니다. 네, 김경자 연구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달에 탑재체를 보내서 자원을 조사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자원을 채굴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현실에 정말 훨씬 더 가까워 왔다는 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말 산학연이 융합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 지금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그 장황한 11년간에 걸치는 그 나사의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준비가 철저히 해야지 국제 협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특히 김경자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이제 계속 참여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나사의 발표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인류가 달에 지금 기지를 2036년에 이제 극지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 걸친 요구되는 것은 전력,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모빌리티와 소형 원자로 이런 기술이 이제 중요하게 2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3단계에서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미국 그 산업체하고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국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아르테미스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논의 중에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그 건설 기술 면에서도 나름대로 핵심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보다 이제 진취적으로 저희가 협력 창구를 열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저력이 우주 탐사에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이 있었는데요. 다누리 발사하고 나서 나사를 비롯한 이 해외 국가들의 평가는 실제로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다누기를 발사하고 전후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발사 전에 대해서는 물론 나사랑 협업을 했지만 어떤 의구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정말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실 그때 당시에 다누리 발사 준비 과정에서 일정적인 좀 지연도 있었고 기술적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의 우려가 좀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누리 발사가 성공이 되고 그 이후에 1년간 임무, 그 다음에 연장 임무 3년까지 사실 제가 만나본 나사 엔지니어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왜 다누리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였어요. 기본적으로 우주 탐사를 하게 되고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면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문제들이 생기거나 그거를 네. 좀 이렇게 운용으로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다루리는 여태까지 보고된 문제점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고무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 이후로 이제는 당당하게 협력국으로 한국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항우연에 대한 그 인식도 달라졌고요. 최근 미 상무부의 우주정책국장이 기사를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의 항우연 카리에서 개발해서 제시한 달 궤도 루나 시스루나를 포함한 달 궤도의 운영 설계와 운영 기술이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정교한 기술이라고 칭찬까지 해준 거 보면 이제는 한국이 물론 일부분이지만 외국과 충분히 경쟁 그리고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관 본부장님, 이 방금 전 강연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GPS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KPS를 독자 개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뭐 결국 우주 안보 또 기술 주권의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GPS가 있는데 KPS가 더 추가돼야 되느냐? 당연히 GPS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KPS를 추가적으로 보유했을 때 저희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KPS 위성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뭐냐면 GPS만으로는 수신이 안 되는 고층 빌딩이 있는 테헤란로나 이런 음영 지역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KPS를 통해서 그 음영 지역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터급, 센티미터급 서비스는 KPS가 아니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네. GPS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KPS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KPS라고 하는 PNTA 인프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신, 전력, 항법, 기차 모든 분야에 그 나라의 인프라를 갖추는 어떤 기본 근간이 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근본적인 기술력을 해외의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과 우리 자국의 기술로 그거를 보유하고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술 자립뿐만 아니라 독립이 그다음에 안보에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KPS의 이 구축은 디지털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차 산업의 그 고속도로는 저희의 기술로 만드는 고속도로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KPS는 기술 자립뿐만 아니라 안보와 바로 직결되는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국가적 성과들이 이제 또 민간 생태계로 이어져야지 우주 경제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 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한화와 같은 민간 기업이 더 속도감 있게 혁신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의 가장 강력한 역할은 규제자나 개발자가 아니라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속도, 비용, 혁신 모든 면에서 더 한 발자국 앞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사의 상업용 궤도 수송 프로그램입니다. 스페이스X가 바로 정부의 이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펠컨 9이라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후에 스타링크로 이어지는 상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구매 확약이 민간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네. 자, 한화에서 우주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은 뭔가요? 네, 저희는 철저하게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앞서 발표에서 소개한 저희의 초저궤도 위성도 이러한 사업 개발 방향성이 녹아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너지, 그룹의 시너지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네. 한화에는 우주와 관련된 5개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회사가 위성 개발, 제조, 발사체 제작, 발사 서비스, 관제, 운용, 데이터 유통, 판매, AI 서비스까지 이 모든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주 관련된 5개 회사들의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업과 기술 개발 로드맵을 논의하는 우주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방 안보 측면에서 사실 하나그룹에는 6회 공의 다양한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와 우주 자산을 연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저희만의 큰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해보겠습니다. 김경자 박사님, 우주항공청의 로드맵에 따르면은 2045년까지 달 경제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 전략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달 경제기지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우주항공청의 신규 계획까지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달 경제기지 구축 1단계 구현을 위한 자원 채굴, 자원 추출 및 저장 기술 기획 연구가 있고요. 둘째는 태양 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및 달 표면 무선 전력 전송 기술 같은 그런 기획 과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이제 과제들은 이런 과제는 이제 뭐 지자연이나 전기연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출연전의 경우도 지자연이나 뭐 건설기술연,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연의 경우에서도 주요 사업이라든가 또는 국가 연구개발에서 그 실제적으로 핵심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달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초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달 자원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달 시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생산품을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구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독자적인 자원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국제 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사가 발표한 달기지 건설까지는 11년간 30억 달러를 지금 산업체가 이제 주가 돼서 연구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일석이조의 결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협력을 통한 달기지 건설에 참여하고 또 독자적인 기지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술을 완성된 기술이 아니면 협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산학연이 융합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열띤 대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현주소와 2045년 달 경제기지를 향한 원대한 설계도까지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굳건한 기술 주권 확보와 민간 기업의 과감한 혁신,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의 헌신이 하나로 모일 때 우주 기술 주권 확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귀한 통찰을 나눠주신 김선부 사장님, 또 김대관 본부장님, 김경자 책임연구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